안녕하십니까. 자, 20회 보관화용론 기출문제 해설하고 있습니다. 26번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번부터 보시죠. 자, 창곤의 로케이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로케이션 관리해가지고 프리 로케이션, 고정 위치 로케이션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먼저 로케이션이라고 할 때는 뭐죠? 배치된 지역 및 위치에 주소를 갖다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을 갖다가 배치한 지역 및 위치에 주소를 갖다 부여하는 것을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먼저 고정 로케이션이 나와 있죠, 2번에. 자, 고정 로케이션은 선반 번호별로 보관하는 품목의 위치를 고정하여 보관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래서 선반 번호별로 품목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항상 그 물건을 갖다 거기다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고정 로케이션이고, 프리 로케이션은 뭐죠? 품목하고 렉 간에 특별한 연관 관계를 정하지 않는 보관 방법입니다. 프리 로케이션이라고 할 때는 창고에 아무데나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위치에는 항상 같은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위치에나 보관하는 것이 프리 로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구역 로케이션 해가지고 존 로케이션인데, 이거는 자, 특정 품목군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창고 전체를 갖다 4쯤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구역마다 각각의 구역마다 일정한 품목군을 갖다 보관하는 거, 품목 그룹을.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물건을 보관할 것인가, 그건 자유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자, 존 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뒤에 말이 틀렸죠. 그 범위 내에서 특정 위치를 갖다 고정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군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보관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는 자, 프리 로케이션을 채택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존 로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5번의 고정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자, 선반 꼬리표 방식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위치를 지정할 때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반마다 자, 선반 꼬리표를 갖다 붙여가지고 특정 품목만을 늘 거기다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 자, 이것도 그냥 자, 평이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27번입니다. 창고관리 시스템 WMS입니다.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창고관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고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잘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입고관리, 위치관리, 재고관리, 출고관리. 핵심되는 거죠. 입고한 다음에 위치를 정해서 재고를 갖다 보관했다가 출고하는 겁니다.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창고관리 시스템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WMS를 활용하면 재고의 정확도, 공간과 설비의 활용도가 향상된다고 했는데 맞죠? 이것도. 재고의 정확도 및 공간 및 설비의 활용도가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WMS가 오늘날 유통 중심형 물류시설을 위한 차별화 전략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한 거죠. 맞습니다. 과거엔 보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유통 중심형 물류시설로서 창고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WMS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WMS는 물류센터의 시설, 운영, 기기 등의 제어도 가능하죠. 컴퓨터로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기기 등의 이 전자 제어가 가능한 것이 바로 WMS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WMS는 다른 시스템과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제한적이므로 실시간 정보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원래 창고 관리 시스템하고 기타 모든 보관이나 하역 같은 것들이 다 시스템화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스템화돼가지고 연계가 돼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ERP와의 연계, 다른 물류 시스템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ERP와의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죠. 5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실시간 정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죠.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자, 실시간 정보 관리를 위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자, 5번이 잘못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자, 아주 평이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자, 생산업체 A 공장의 제품 생산 능력은 수요량이 2배가 된다. 자동화 라인 도입으로 제품 생산 능력이 수요량의 4배가 될 경우 경제적 생산량은 기존 EPQ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생산량 구하는 거죠. 경제적 생산량 구하는 건데, 경제적 생산량은 EPQ라고 해가지고 가장 쉽게 설명하면 뭐죠? EOQ.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경제적 주문량 곱하기 뭐죠? 루트 P-D분의 P가 됩니다. 자, P는 생산율, D는 수요율이에요. 생산율, 수요율 또는 생산량, 수요량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 경제적 생산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현재는 P가 2D죠. 왜냐하면 거기 생산 능력이 수요량이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자, P가 2D가 됩니다.
자, P가 ED가 되고, 자, P가 ED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EPQ는 얼마죠? EPQ는 2OQ 곱하기 자, 루트 자, ED 빼기 D분의 ED 아니에요. 그렇죠? ED 빼기 D분의 ED니까 자, 곱하기 2OQ 곱하기 루트 2죠. ED 빼기 2니까 D고 D 빼면 루트 2죠. 그래서 2OQ 곱하기 루트 2입니다.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자,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2OQ 곱하기 이제 루트 2는 1.141입니다. 그래서 1.414 2OQ죠. 2OQ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화 라인이 도입돼가지고 생산 능력이 수율량이 4배가 된다고 그랬죠. P가 만약에 4D가 되는 거예요. 자, P가 4D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P가 4D일 때 EPQ는 얼마죠? EPQ는 2OQ 곱하기 루트 자 4D가 됐습니다. 자 4D 빼기 D분의 4D 아니에요. 그럼 3D분의 4D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트 3분의 4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2OQ는 루트 3분의 4죠. 자 루트 3분의 4 2OQ가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3분의 4는 얼마예요? 루트 3분의 4 구하면 거기에 루트 3이 있고 루트 2가 주어졌으니까 자 루트 2는 2가 되는 것이고요. 루트 4는 2가 되는 것이고 루트 3이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2OQ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2OQ 구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55가 돼요. 1.155 2OQ가 됩니다. 그래서 1.414 1OQ에서 1.155 2OQ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소한 거죠? 18%가 감소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1.414 2OQ에서 1.155 2OQ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또 뭐 우리가 어차피 그 경제적 생산량 구하는 것은 공식을 알아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보관활용도 공부할 때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EOQ, EPQ 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재주문점 구하는 거, 안전재고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에 다음의 내용에 맞는 물류기기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렉에 화물을 입출고시키는 주행장치, 승강장치, 포크장치로 구분된 창고 입출고 기기다. 이것만 해도 답이 나오죠? 주행장치, 승강장치, 포크장치예요. 뭐죠? 스태커 크레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크레인 중에 하나죠. 스태커 크레인. 그래서 스태커 크레인 해가지고 세 가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수동, 반자동, 자동식으로 입출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아래에 주행 레일이 있고 위에 가이드 레일이 있는 통로 안에서 주행 장치로 주행하고 승강 및 포크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화물을 입출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커 크레인이죠. 거기 1번에 오버헤드 크레인이 나왔는데 오버헤드 크레인은 보통 그 창고 천정 아래 좌우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호이스트 있죠. 호이스트를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창고 위에 좌우로 해가지고 다른 이 크레인을 갖다가 오버헤드 크레인이라고 그래요. 트레버서는 뭐죠? 트레버서는 스태커 크레인을 횡으로 이동시키는 장치가 바로 트레버서입니다. 대립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죠. 겐트리 크레인도 아실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류기기 스태커 크레인인 거 아주 가장 초보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0번에 파레타이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파레타이저. 파레트 위에 화물을 적재하는 기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계식도 있고 로봇식도 있고 고상식, 저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갖고 이제 나온 건데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1번에 기계식 파레타이저는 캐리지, 클램프 또는 푸셔 등의 적재 장치를 사용하여 파레트의 물품을 자동으로 적재하는 것이 기계식 맞습니다. 자, 캐리지나 클램프, 푸셔 등의 적재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파레트의 물품을 자동으로 적재한다. 이번에 로봇식 파레타이저는 산업용 로봇인데 팔이 있어요. 머니플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머니플레이터를 갖다가 장착해 가지고 물품을 자동 적재하고, 또 로봇식이니까 저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로봇식의 특징이에요. 산업용 로봇에 매니플레이터를 장착한 다음에 물품을 자동 적재한다. 그리고 저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번에 고상식입니다. 고상식은 높은 위치에 적재 장치를 구비하고 일정한 적재 위치에서 팔레트를 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상식이기 때문에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일정한 적재 장치에서 팔레트를 내리면서 하는 겁니다. 팔레트를 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방식이에요. 자, 4번에 저상식 팔레타이저는 팔레트를 낮은 장소에 놓고 적재 장치를 오르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팔레타이저입니다. 근데 팔레트 적재 패턴의 변경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저상식의 경우에는 팔레트 패턴의 변경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팔레트 패턴의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시험에 안 나왔던 건 아닙니다. 3번쯤이가 나왔던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하면 흔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팔레타이저를 기계식, 로봇식, 고상식, 저상식 구분하는 거 그것도 한번 꼭 확인하고 지나가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5번에 팔레타이저의 표준화 대상으로는 용어도 들어갑니다. 용어, 기호, 안전장치, 호환성 등이 있다는 거. 자, 함께 확인하시고요. 자, 30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반 하역기기인데 이것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설명 똑같습니다. 차체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레이저로 유도하는 형태로 자동 주행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이제 또는 적재하는 무궤도 차량이다. 이게 뭐예요? 무인 반송차 얘기하는 거죠. 무인 반송차. 그래서 스테이크 크레인이 화물을 갖다 올려놓으면 자기 혼자 주행해가지고 뭐예요? 출하하는. 자, 이런, 자, 운반차입니다. 오토매틱 가이디드 비클 해가지고 AGV라고 합니다. 무인 반송차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31번.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자, 이거 하나입니다. 무인 반송차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거기 뭐, 팔레트 트럭이라든가 핸드리프터 등등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용어 뜻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흔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거기 팔레트 트럭, 핸드리프터, 그 다음에 트롤리 컨베이어, 체인 레버, 호이스트, 이런 것들도 뭘 하는 건지 한번, 뜻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팔레트의 종류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롤 상자형 팔레트. 자, 롤 상자형 팔레트는 팔레트가 상자처럼 되어 있는데 아래 롤,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받침대 밑면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배송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맞죠? 이번에 시트 팔레트인데 일회용 팔렛입니다. 일회용 팔렛이고 지게차로 취급하기 위해서 푸시 풀 장치를 부착한 지게차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시트 팔렛입니다. 일회용 팔렛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탱크 팔렛이 있습니다. 탱크라고 하면 뭘 취급할까요? 액체죠. 이게 주로 액체 취급 시 사용되고 밀폐를 위한 뚜껑을 가지며 상부 또는 하부에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4번에 플래톤 팔레트가 있는데 핸드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팔렛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핸드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팔레트. 이게 뭐죠? 스키드 팔렛이죠. 스키드 팔렛. 원래 그 플래톤 팔렛이라고 할 때 그냥 평판만 있는 거예요. 평판만 있어가지고 주로 항공기 탑재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4번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5번에 사일로 팔렛. 사일로에는 뭘 담아요? 분립체죠. 곡물이라든가 이런 분립체를 갖다 담는 것이 바로 사일로입니다. 자, 밀폐를 위한 뚜껑을 가지고 있고 하부에는 개폐 장치가 있는 것이 사일로 팔렛입니다. 여러 가지 팔레트의 종류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림까지 확인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림을 제시한다면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팔레트와 관련해서 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시게 되면 창고 내 시설 및 물류 동선 배치 레이아웃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죠. 자, 회전성의 원칙에서 물품, 통로, 운반 기기 및 사람들의 흐름 방향을 곧바로 흐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이게 회전성의 원칙이에요? 아니죠. 흐름 방향을 곧바로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뭐죠? 이게 직진성의 원칙입니다. 직진성의 원칙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1번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역행교차 없애기 원칙이 있죠. 역행교차 없애기 원칙 해가지고 물품, 운반기기, 사람의 흐름 배치는 교차하거나 역주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행교차 없애기 원칙입니다. 취급회수 최소의 원칙이 있죠. 취급회수 최소화의 원칙. 보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시 보관 취급과 같은 동작이나 업무를 줄이는 걸 갖다가
취급 횟수 최소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중력 이용의 원칙이 있죠. 자체 중력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도록 하고 무거운 것을 하단에 배치하는 거. 이게 바로 중력 이용의 원칙입니다. 중력 이용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또 고저간격 축소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물품 이동간 고저간격 축소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체 중력을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력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의 원칙은 다 아시죠? 정합성을 갖도록 하는 거죠. 물류 동선의 패턴, 복도 및 렉 방향 등의 설계를 통해 작업 및 보관 효율을 높이는 걸 갖다가 모듈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내 시설이라든가 물류동선 배치 레이아웃의 기본 원칙도 다른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관의 원칙이 있고 하역 합리화의 원칙이 있고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 있었죠. 이거 말고도 이제 창고내 레이아웃 배치 원칙이 있었는데 그 레이아웃 원칙도 잘 나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이게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은 어떤 신문 판매점에서 신문을 주문하려 한다. 주문은 1회만 주문이 가능하고 10부 단위로 주문해야 한다. 신문 한 부의 판매 가격은 630원이고 구매 가격은 500원입니다. 판매하지 못한 신문은 1부당 100원을 받고 처분된다. 합리적 주문량과 이때 서비스 수준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거기 이제 수요가 나오고 확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불분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불분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흔히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봤던 EOQ나 EPQ 있죠. EOQ. 경제적 주문량 모형이에요. 또 EPQ. 경제적 생산량 모형 있죠. 이건 주문해서 재고를 갖다가 보유하는 경우고 이건 직접 생산해가지고 재고를 갖다 보유하는 경우 경제적 생산량이에요. 근데 흔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속기간 재고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연속기간 재고 모델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뭐예요? 1회만 주문이 가능해요. 1일 1회만 주문이 가능하다. 10부 단위로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단위 기간 재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단위 기간 재고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기간 재고 모델은 한 번만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번만 주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일회성인 재고의 발주량을 결정하는 이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문도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신문도 나와 있지만 생선이나 과일 이것도 2009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비슷한 문제는 아니지만 2009년도에도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겁니다. 13회 시험에서. 여기서는 카네이션 주문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카네이션 주문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위기간 재고 모델로는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근데 2009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기대 이익하고 기대 손실을 갖다 비교해가지고 합리적 주문량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답이 나오는 건데 이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원래 여기서는 이제 단일 기간 재고 모형인데 단일 기간 재고 모형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발주량이 수요량보다 클 때 있죠. 만약에 발주량이 수요량보다 적을 때 발주량이 주문량입니다. 발주량이 수요량보다 적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수요량이 더 많아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이럴 때는 바로 뭐죠? 이럴 때는 품절로 인한 기회 손실이 발생합니다. 품절될 것이고 품절로 인한 기회 손실이 발생하죠. 이 품절로 인한 기회 손실은 뭐라고 그래요? 재고 부족비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발주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경우 있잖아. 이럴 때는 뭐예요?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안 팔리면 싸게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잉여 재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흔히 잉여 재고, 과잉 재고죠. 과잉 재고가 발생하고, 과잉 재고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역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잉 재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때 손실은 재고 과잉비라고 그래요. 재고 과잉비. 그래서 단위기간 재고 모델에서는 이걸 갖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발주량이 수요량보다 적을 때는 품절로 인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못 파는 거죠. 기회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재고 부족비. 원래 재고 비용 중에 재고 부족비가 있었죠. 재고 부족비가 판매 기회 상실이에요. 물건이 있었으면 팔 수 있었는데 못 판 겁니다. 재고 부족비고. 반면에 발주량이 더 큰 경우에는 안 팔리는 거예요. 과잉 재고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건 재고 과잉비라고 해서 이름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단일기간 재고 모형에서는 재고 부족비도 비용 아니에요. 이것도 비용 아니에요. 그 두 가지 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기간 재고 모델에서는 이제 재고 부족비 더하기 재고 과잉비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 최소화. 이걸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기간 재고 모델에서는 재고 부족비하고 재고 과잉비를 합친 비용이에요. 그 두 가지를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구해야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구할 때는 여기 각각의 경우 확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확률을 고려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부터 우리가 한계 이익이라는 개념을 써요. 한계 이익.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그 두 가지를 또 함께 고려해가지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죠.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분석을 할 때는 한계 분석이 적용됩니다. 한계 분석을 적용해가지고 한계 이익이 있어요. 한계 이익.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계 분석을 적용을 해가지고 갖다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때 자 재고가 한 단위 더 추가돼가지고 증가하는 단위당 이익이 있어요. 이걸 한계 이익이라고 합니다. 재고 한 단위를 더 추가해가지고 추가되는 이익을 한계 이익이라고 그래요. 한계 이익. 그래서 한계 이익 해가지고 이제 마지널 프로핏 해가지고 MP로 씁니다. MP. 자, 반면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한계 손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 손실. 그래서 이제 한계 손실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안 팔려가지고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한계 손실. 한계 손실 해가지고 마지널 로스 해가지고 M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예에서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본 예에서는 자, 신문 한 부의 판매 가격은 630원인데 구매 가격은 500원입니다. 만약에 한 부를 팔았다고 하면은 한계 이익이 얼마죠? 130원이죠. 한계 이익에 해당하는 게 뭐죠? 재고 부족비예요. 만약에 한 부를 누가 사러 왔는데 없어서 못 팔았다. 그럼 130원 벌 수 있는데 못 번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재고 부족비라고 하는 거. 이게 단위당 얼마예요? 130원이에요. 130원이고 그 다음에 판매하지 못한 신문은 한 부당 100원을 받고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럼 한 부당 100원 갖고 처리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재고 과잉비는 한 부당 얼마라는 얘기예요. 400원씩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500원 주고 사온 건데 100원씩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4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계 이익과 한계 손실을 갖고 파악해야 되는데 한계 이익하고 한계 손실을 갖고 파악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걸 따져봐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계 이익이 클 때 그만큼 주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주문량을 갖다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문량을 구할 때는 P 곱하기 MP가 쓰겠습니다. 한계 분석을 적용해가지고 여기다 그죠. 그래서 자 확률입니다. 이건 확률인데 확률 곱하기 MP가 1 마이너스 P 곱하기 ML보다 클 때 이럴 때 그래서 이 수준에서 그 주문량을 갖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위의 재고로 증가하는 단위당 한계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 손실보다 클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이제 여기에서 주문량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량 결정할 때는 이 조건에 맞게 주문량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걸 가지고 P를 구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주어진 확률 나오는데 확률 P를 갖다 구하게 되면 자 확률 P가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요거 구해가지고 확률 P를 갖다 구하게 되면 확률 P는 ML 나누기 ML 더하기 MP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ML 나누기 ML 더하기 MP라고 하는 거 이게 일종의 뭐예요? 품절률이에요. 이게 품절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품절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품절률이라고 하면 1 마이너스 품절률이 서비스율이죠. 1 마이너스 품절률이 서비스율입니다. 이게 뭔다고 하면 결국 여기서 서비스율은 어떻게 구해지나요? 서비스율은 자 재고 부족비 MP예요. MP 나누기 ML이 아니라 MP 나누기 ML 더하기 MP가 되는 겁니다. ML 더하기 MP. 그럼 서비스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MP가 얼마예요? MP는 지금 130원이에요. 130원. 한계 이익은 130원.
재고 부족비입니다. 그래서 130원이 되는 것이고, 자, 두 개를 더한 게 얼마죠? 자, 한기 손실은 400원입니다. 400원이고 더하기 한기 이익. 자, 130원이에요. 530원분의 130원입니다. 그럼 530원분의 130원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24.5%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서비스율은 24.5%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이 조건이 충족되는 데서 주문량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문량을 갖다 결정할 때 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거에서 맞는 답을 찾으면, 원래 이것도 이제 문제가 사실 약간 좀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추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답 2번으로 나와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갔는데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부. 근데 20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맞아요. 그래가지고 서비스율은 24.5%가 나오는 것이고, 130원 나누기 400원 더하기 130원 해가지고 24.5% 나옵니다. 그래서 자, 34번 정답은 2번 문제인데, 뭐 골치 아픈 문제가 나오면 뭐 그냥 지나가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자, 물류업체 A 회사의 회당 주문 비용은 2배고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4배로 변했어요. 그럼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 연간 주문 비용은 기존의 연간 주문 비용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계산 좀 더하게 만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계산을 좀 더 더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다 뭐 실제로 수치 집어넣어가지고, 자, 수치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자, 우리가 만든 모형 가지고 따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 우리가 만든 모형 가지고 따져본다고 하면, 근데 경제적 주문량을 여기서, 자, 경제적 주문량은 2OQ인데, 이 OQ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Q라고 합시다. 경제적 주문량은 Q다. 그러면 Q는 뭐죠? Q는 자, C분의 2DO입니다. C분의 2DO예요.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구하는 게 연간 주문 비용이에요. 근데 연간 주문 비용을 알려면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연간 주문 비용을 알려면 일단 이걸 구한 다음에, 경제적 주문량 구한 다음에, 경제적 주문량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회당 주문 비용을 갖다 구해야 돼, 이건. 경제적 주문량 구한 다음에 먼저 회당 주문 비용. 그리고 이제 일단 나왔으니까, 자, 경제적 주문량 구한 다음에 주문 횟수가 나오죠. 주문 횟수는 뭐죠? 주문 횟수는 여기 Q가 2OQ입니다. 주문 횟수는 연간 수요량 나누기 Q 아니에요. 이게 주문 횟수죠. 연간 수요량 나누기 경제적 주문량이 주문 횟수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구해야 될 게 있죠. 회당 주문량입니다. 회당 주문량. 회당 주문량이 얼마예요? 여기서 회당 주문량이 아니라 회당 주문 비용. 연간 주문 비용이니까 회당 주문 비용을 구해야죠. 회당 주문 비용입니다. 자, 회당 주문 비용은 뭐예요?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5 구하는 거예요. 5. 회당 주문 비용 5. 그래서 여기서 자, 회당 주문 비용이 5가 되는 것이고, 5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는 회당 주문 비용 5. 5는 어떻게 돼요? 5는 이건 열어야죠. 열고, 그럼 이제 여기서 회당 주문 비용 해가지고 구하려면 이제 C분의 2DO 이퀄 Q제곱이죠. Q제곱이고, C분의 2DO 곱하기 Q제곱이죠. 우선 이거 5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DO는 CQ 스퀘어다. 여기서 5는 얼마예요? 5는 D분의 CQ 스퀘어죠. 아니, 이거 어디 갔죠? 5는 2D분의 CQ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회당 주문 비용은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회당 주문 비용은 2D분의 CQ 스퀘어예요. 그럼 여기서 연간 총 주문 비용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회당 주문 비용 곱하기 주문 횟수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간 총 주문 비용 얼마냐? 연간 총 주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총 주문 비용은 Q분의 D 곱하기 2D분의 CQ 스퀘어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빠지고 이거 루트 빠지고 자 D 빠지고 D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CQ가 되는 거죠. 연간 총 주문 비용은 얼마예요? 2분의 CQ입니다. 자, Q는 2호Q예요. 그래서 Q, 2호Q에다가 2분의 C를 갖다 곱한 겁니다. 이게 연간 총 주문 비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구한 연간 총 주문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조건이 자 해당 주문 비용이 2배가 됐어요. 해당 주문 비용은 2배가 됐고 단위당 연간 재고 비용이 재고 유지 비용이 4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게 4배가 됐고 요게 4배가 됐고 요게 2배가 된 거예요. 5가 여기서 5가 2배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4배가 되고 2배가 됐으면 당연히 경제적 주문량도 바뀌겠죠. 그럼 새로운 경제적 주문량 Q스퀘어라고 해서 구합니다. 새로운 경제적 주문량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주문량이 바뀌었으니까 주문의 수도 바뀌겠죠. 주문의 수 바뀌겠죠. 그렇게 구한 다음에 해당 주문 비용 계산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서 자 요거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래서 요거 4가 들어갔고 요거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주문량 Q가 달라져가지고 Q스타가 된 겁니다. Q스타가 됐으니까는 주문의 수도 다 달라졌겠죠. 주문의 수는 자 Q스타 분의 D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당 주문 비용 구해가지고 2개 곱해서 연간 총 주문 비용 구하게 되면 2분의 C 곱하기 Q보다 얼만큼 변화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루트 2배가 됩니다. 2 곱하기 루트 2배가 돼요. 2 곱하기 루트 2배가 되면 얼마가 된 거죠? 자, 2.828이 된 거죠. 2.828배. 2.828배면 뭐예요? 2배면 100%죠? 2배가 됐으면 100%입니다. 근데 2.828배니까는 뭐죠? 183%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당연히 계산하려면. 그래도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적 주문량 구한 다음에 주문의 수까지 구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거죠. 주문의 수. 그리고 이제 요걸 갖다가 주문의 수 구하는 게 나왔고 자, 회당 주문 비용 5 구하는 문제 루트 베껴 가지고 Q 스퀘어에서 구하면 되고 2개 곱하면 연간 총 주문 비용이에요. 이렇게 한 것이고 조건이 변화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구해보면 얼만큼 변화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183%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건 좀 시간 좀 버리게 하는 자,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 사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또 제일 머리 굴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뭐 보관하여오는 계산 문제가 거의 뭐 대부분 다 중학생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아마 출제자가 어디서 들었는지 약간 좀 계산 좀 신경 쓰이게 만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일반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보관할 때 어태치먼트가 필요한 렉 시설이 있습니다. 팔레트에 별도의 어태치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나머지 팔레트, 플로어 렉, 자, 푸시백 렉, 드라이브인 렉, 드라이브 스루 렉 나왔는데 나머지는 뭐 특별한 어태치먼트 필요 없죠. 포크만 있으면 돼요. 포크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1번에 더블 딥 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더블 딥 렉은 렉의 깊이가 더 깊어요. 깊기 때문에 렉 안쪽에다가 팔레트 하나 놓고 또 앞쪽에다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렉의 깊이가 깊은 렉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포크 위에 팔레트를 실어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안쪽까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쪽까지 집어넣으려면 뭔가 밀어내는 게 있어야죠. 밀어내는 게 있어야 되고 밀어내는 어태치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밀어내는 어태치먼트가 뭐죠? 푸셔 같은 것들이죠. 푸셔 같은 안쪽 깊이 적재하려면 푸셔 같은 별도의 어태치먼트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렉입니다. 그래서 1번에 더블 딥 렉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더블 딥 렉이라는 용어는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자, 물류 관련 설비 사전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의미로 봐가지고도 더블 딥이니까 뭔지 아시겠죠. 밀어 넣을 게 필요하죠. 자, 1번입니다. 어쨌든 용어 자체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점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번 자동화 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동화 창고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높게 보관할 수 있어서 많은 보관물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고 관리 및 입출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 맞습니다. 자, 물품의 흐름보다는 보관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다? 아니죠. 오늘날 자동화 창고는 뭐예요? 보관이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들어갔다 곧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관보다는 물품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설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화 창고입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에도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제어가 이루어지니까 다품종 소량 주문 대응에 용이하고, 자, 노동집약적인 보관 활동을 기계화함으로써 창고 생산성과 함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자동화 창고입니다. 봐주시고요. 자, 38번 보시게 되면 연속된 5개 화물 분류 공정별 공정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공정 1개 공정시간을 변경했을 때 공정효율, 그것도 흔히 유효율이라고도 합니다. 유효율. 자, 공정효율 해가지고 80%가 되는 공정명과 공정시간이 뭐냐고 했는데, 일단 그 현재 공정효율 구하면은 공정효율은 어떻게 구하죠? 자, 공정효율입니다. 자, 공정효율은 에로공정의 공정시간 있죠. 에로공정의 공정시간, 거기 주어진 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에로공정의 공정시간 곱하기 공정수에다가 자, 각 공정별 공정시간을 다 합친 거죠. 공정시간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효율을 따진다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현재 공정효율은 거기 10하고 12, 13 다 더해요. 10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9 더하기 11 다 더합니다. 더한 다음에 에로공정이 뭐예요? 13분 걸리는 C공정이 에로공정이죠. 13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3 곱하기 5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13 곱하기 5가 65가 되겠죠. 이거 65가 될 것이고 요거는 다 더하면 얼마죠? 이거 20이고 30이고 40, 55가 되겠죠. 55가 됩니다. 그래서 65분의 55예요. 65분의 55가 되는 거니까 현재 공정효율은 65분의 55 해가지고 84.6이 됩니다. 6%가 됩니다. 이게 현재 공정효율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에 주어진 건 뭐냐 하면 이 중 공정 1개 공정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공정효율이 80%가 되는 공정명과 공정시간이 뭐냐고 그랬죠. 이건 이제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약간 좀 어색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13 곱하기 5. 일단 에로공정은 그대로예요. 13분. 에로공정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13분이 달라지겠죠, 이게. 13분이 달라질 것이고, 그냥 그대로 해서 따져본다면 13분의 5 곱하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공정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 공정시간 중에 일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 빼기 X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게 80%란 말이에요. 그럼 공정시간을 몇 분을 줄여야만, 전체 공정시간 학계 중에서 몇 분을 줄여야만 80%가 될 것인가 하는 거 계산 나오겠죠. 여기서 구하게 되면 자, 55 마이너스 x 이퀄 자, 65에다가 80%를 갖다 곱하게 되면 65에다 80%를 갖다 곱하게 되면 이게 그래서 55 마이너스 x 그다음에 13 곱하기 5 해 가지고 이게 80%가 돼서 구하려면 여기서 x 값이 얼마가 나오면 3분이 나옵니다. 뭐 별거 아니죠. x는 3분이 나와요. 자, 공정시간을 3분을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시간을 3분을 절약해야만 공정효율이 8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분을 절약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자, 3분을 절약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거기 주어진 것 중에 찾아야 돼요. 일단은 공정시간을 3분을 절약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자, 공정 2에서 8분을 줄이면 3분 절약하는 게 되겠죠. 만약에 공정 A라고 하면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 공정 A라고 하면 공정 A에서 7 돼야 되는 거죠. 공정 B의 경우에는 뭐예요? 9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정 D라고 할 때는 이제 공정 D에서 6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맞는 것이 공정 2고 그 다음에 8분에 해당하는 것이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3분을 줄여가지고 공정효율을 80%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정효율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정도 문제가 됐는데 3개 나왔던 문제들이 약간은 좀 엉성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런 내용들은 이게 생산 운영 관리, 경영학 중에서 생산 운영 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봤던 그 재고 모형도 마찬가지고 생산 운영 관리에서 언급되는 건데 약간 이제 문제가 좀 명확하게 언급되질 않아가지고 뭔가 좀 조건이 좀 덜 들어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어진 거 가지고 우리는 답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에 다음 재고관리 기법의 기본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너무 그냥 초보적인 내용이죠. 정량발주법은 뭐죠? 매번 주문하는 양이 일정하죠. 매번 주문하는 양이 일정합니다. 얼마나 주문해요? 경제적 주문량만큼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양은 일정한데 주문 주기는 매번 다르죠. 그래서 정량발주법의 경우 주문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A는 고정이에요. 주문 간격은 매번 다르죠. 변동입니다. A는 고정, B는 변동이다. 그럼 전기발주법은 뭐예요? 주문량은 매번 달라요. 근데 주문 간격은 매번 일정하죠. 그래서 C의 경우에는 변동이고 D가 고정입니다. A 고정, D 고정. 이게 맞죠. 참 묘하게 만들어 놨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A는 고정이고 D도 고정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정량발주법. 주문량은 매번 일정하지만 주문주기는 매번 다르다는 거. 전기발주법은 주문주기는 일정하지만 주문량은 매번 다르다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자, 40번에 크로스벨트 소팅 컨베이어입니다. 자, 분류 컨베이어예요.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지만 여기도 자, 크로스벨트 소팅 컨베이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죠. 자, 레일 위를 주행하는 연속 캐리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맞고요. 각 캐리어가 소형 컨베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요. 자, 캐리어를 정사지게해서 화물 등을 분류한다. 캐리어를 정사지게 하는 건 뭐예요? 틸팅이죠. 틸팅 소팅 컨베이어입니다. 3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벨트 소팅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페럴이라든가 화장품, 의약품, 서적 등의 분류에도 이용하고 또 고속 분류기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고속 분류기의 일종이다. 자, 그래서 자, 크로스벨트 소팅 컨베이어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상의 소형 벨트 컨베이어를 레일과 교차하는 방향에 구동시켜 단위 화물을 내보내는 컨베이어이다. 그래서 크로스벨트 방식은 분기점이 많은 통신 판매나 의약품이나 화장품, 서적 등의 분류에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이죠. 고속 분류기의 일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캐리어를 정사지게해서 화물을 갖다 분류하는 것은 뭐예요? 자, 틸팅, 소팅 컨베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40문제가 나왔는데 그 작년과 비교한다고 하면 그 계산 문제 몇 개 약간 좀 골치 아프게 계산을 더하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시간을 더 걸리게 만들었으니까 작년이 아니라 19회 2015년 문제보다는 2016년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합격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꼭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그 이전 거 몇 회분 다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마지막에 또 마무리할 때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마지막 핵심적인 사항들 정리하시면 충분히 21회 시험에서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